안녕하세요. 산포도나무병원 신경과 전문의 홍성규입니다. 혹시 이마나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면서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는 날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햇빛만 봐도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결국 어두운 방에 누워버리게 되는 그런 날. 바로 지긋지긋한 편두통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편두통을 단순한 두통으로 생각하고 그냥 참고 견디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편두통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최신 치료 방법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첫째, 편두통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둘째, 편두통은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급성기 치료부터 예방치료 그리고 최신 치료법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편두통의 관리 및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편두통에 대해 똑바로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편두통은 단순히 머리가 아픈 병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질병부담 2위로 선정할 정도로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질병부담 2위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생산성이 저하되며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편두통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진단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편두통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진단받기까지 평균 10년이나 걸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편두통을 단순한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치부하거나 병원을 찾아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죠.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성에서 유병률이 남성보다 3배나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여성이 약 18%, 남성의 약 7% 수준이에요. 이는 여성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 영향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리 주기, 임신, 갱년기 등 호르몬의 변화가 편두통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10에서 15%의 사람들은 편두통 뇌를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편두통은 단순히 잘못된 생활 습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천적인, 즉 체질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자주 아플까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타고난 특성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두통은 흔히 한쪽 머리만 아프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양쪽 머리 또는 눈 주변, 그리고 머리 전체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나는 한쪽만 아프지 않으니까 편두통은 아닐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통증 양상은 마치 심장이 머리에서 뛰는 것처럼 욱신욱신하고 지끈지끈한 박동성 통증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듯한 통증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게다가 이 통증은 움직이면 더 아파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심지어는 재채기를 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편두통은 두통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구토나 메스꺼움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빛, 소리, 냄새에 대한 극심한 예민함도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작은 불빛이나 소음, 심지어 음식 냄새까지도 견디기 힘들어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아플 때는 대부분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 가만히 누워 있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동반될 때 단순히 두통약을 먹고 참기보다는 편두통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편두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편두통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할 때 진단합니다. 첫 번째, 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지속되는 두통입니다. 잠을 자고 나면 괜찮아지거나 약을 먹어서 가라앉지 않는 이상 짧게는 4시간, 길게는 3일까지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박동성 두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욱신거리는 통증이 특징입니다. 셋째, 부여,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고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동반 증상들은 편두통을 단순 두통과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 이런 두통 증상이 5번 이상 반복되어야 합니다. 한두 번 아픈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될 때 편두통을 의심합니다. 5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뇌출혈이나 뇌종양 같은 다른 뇌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을 때 편두통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즉, 편두통은 뇌 자체는 정상인데도 뇌의 기능적인 이상으로 인한 질환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MRI나 CT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편두통 진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들을 기억하시면 내가 겪는 두통이 편두통인지 아닌지 스스로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편두통은 단순히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두통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몸에 미리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면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먼저 전구기 증상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두통이 시작되기 2시간에서 길게는 48시간 전에 나타나는 비특이적 증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피로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 뒷목이 뻣뻣함, 식욕의 변화, 그리고 감정이 예민해지거나 짜증이 늘어나는 증상들이죠. 어떤 분들은 어지럽다, 졸립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환자의 80%가 이 전구기를 경험합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이 전구기를 경험하죠. 오늘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싶으면 편두통이 올 징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 중에 20%는 두통 시작 전에 조짐이라 불리는 전조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 조짐은 주로 시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섬광, 번쩍이는 빛, 암점, 지그재그 선 등이 보이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마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진 것처럼 느껴지거나 시야 한쪽에 아지랑이가 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하얀 점들이 점점점점 있죠. 주로는 한쪽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지그재그 선이 끝에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런 시각 조짐 이외에도 감각 조짐이라고 있습니다. 손이나 얼굴이 저리거나 혀의 감각이 둔해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드물게는 운동 조짐으로 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되는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가 와서 응급실로 갔지만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편두통으로 나중에 진단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조짐은 전체 환자의 20% 정도에서 나타나고요. 보통 5분에서 60분, 1시간 사이 지속되는 걸로 되어 있고 1시간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짐 후에 바로 두통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조짐만 나타나고 두통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두통은 단순히 생활 습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뇌와 혈관, 신경이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족력이 흔하고 전체 인구의 10에서 15% 정도가 이른바 편두통 뇌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친척들에게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구역부터 소화불량이 자주 있다고 하면 본인도 편두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뇌 속의 통증 역치, 쉽게 말해 통증을 견딜 수 있는 선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자극도 편두통 뇌를 가진 사람에게는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스트레스, 수면 부족, 특정 음식 등 다양한 유발인자들이 마치 컵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쌓여서 이 통증 역치를 넘어서는 순간 뇌 속의 통증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편두통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넘쳐서 컵 밖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뇌의 통증 신호가 폭발하는 거죠. 아래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상인분들은 통증의 역치가 굉장히 높아서 물이 차오르더라도 통증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이 물을 자극이라고 하죠. 편두통 환자분들은 이 자극의 역치가 정상인들보다 낮아서 물이 조금만 차올라도 넘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편두통을 조절하지 않고 자주 느끼게 되거나 오랫동안 편두통을 느끼게 되면 만성 편두통으로 변합니다. 이 만성 편두통이 되면 편두통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역치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편두통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조그만 자극에도 이전보다 더 자주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편두통은 나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뇌의 타고난 특성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편두통은 우리 뇌 속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 걸까요? 최근 연구를 통해 그 핵심 원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의 경우 외부에서 특정한 자극이 들어오면 뇌가 내 통증 중추가 활성화가 되고 뇌막 주변에 있는 3차 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3차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감각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3차 신경이 깨어나면서 CGRP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 펩타이드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주변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이 CGRP가 분비되면서 뇌 속의 두통회로가 완전히 켜지게 되고 이로 인해 편두통이 발생하고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CGRP는 편두통 발생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편두통 치료제 개발은 바로 이 CGRP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CGRP의 작용을 막음으로써 두통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두통의 강도를 줄이는 것이죠. 자, 이제 편두통을 자주 깨우는 유발인자들을 살펴볼까요? 이 유발인자들을 아는 것이 편두통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우선 스트레스, 현대인들의 숙명이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편두통의 가장 흔한 유발인자입니다. 호르몬의 변화, 특히 여성분들, 생리 전후, 배란기, 임신, 갱년기에 호르몬 변화로 편두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냄새나 소음, 빛은 예민한 편두통 뇌를 자극합니다. 다음으로 음식을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티라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치즈, 특히 숙성된 치즈가 좀 더 많이 두통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초콜릿, 레드와인, 호두 같은 견과류들이 대표적입니다. MSG라고 불리는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로 일부 사람들에게는 편두통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질산염이라는 보존제를 포함한 가공육,
그러니까 소세지, 햄, 베이컨, 통조림 햄 같은 것들이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제로 칼로리 제품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인 이 아스파탐도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피도 두통을 유발합니다. 한 잔 정도 마실 때는 괜찮지만 2잔 이상 마시게 되면 다시 편두통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규칙적인 생활도 편두통을 유발합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적게 자거나 너무 부족할 때, 또 낮잠을 자거나 갑자기 수면 시간이 바뀌는 건 모두 두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하는 것도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 태풍 전후,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 등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처럼 장마철이거나 더워서 에어컨을 켜게 될 때 두통을 많이 겪는 경우도 이 편두통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고강도 운동이나 체중 증가, 다이어트 같은 것도 유발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울, 불안, 외상, 만성 통증 등도 편두통의 유발 또는 악화에 기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유발인자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치즈가 문제지만 어떤 분에게는 레드와인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냄새에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말씀드릴 두통 일기를 통해 나만의 유발인자를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발인자를 파악하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편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편두통의 기본적인 특징과 원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민님, 엠겔러티 2차까지 맞았는데 반응이 기대만큼 안 나와 보톡스도 맞았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런 경우 쭉 보톡스 맞나요? 아니면 엠겔, 보톡스 교차하며 맞나요? 이런 경우들은 보통 3차까지 주사를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그 치료제는 효과가 없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지민님 같은 경우는 엠겔러티보다는 보톡스가 효과가 좀 더 좋은 걸로 생각이 돼서 보톡스를 꾸준히 맞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보톡스를 맞았는데도 또 두통이 생긴다고 하면 엠겔러티나 아조비 같은 다른 CGRP 항체 치료제로 교차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어부님, 6개월 동안 약물 과용해서 약물 과용 두통에 걸렸고 6개월간 끊는 중이고 예방치료 2달, 주사치료하는 중입니다. 심하게 아픈 날은 매우 줄었으나 만성적인 잔두통이 있습니다. 고3이라 학업을 해야 하는데 예방치료와 주사치료하면 잔두통에 좋아지겠죠? 예방치료를 어떤 걸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약물 치료로 하는 게 효과가 좀 적다고 하면 고3이니까 엠갈러티 주사나 아조비 주사 같은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를 맞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걸로 보여요. 다음 공주님, 저는 MRI도 이상 없고 혈액 검사도 다 정상이었는데 왜 이렇게 두통이 자주 오는 걸까요? 편두통일 뿐이라는 말을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편두통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이상이 없어요. CT나 MRI 같은 데도 이상이 없고 혈액 검사도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더욱더 편두통일 가능성이 판단이 되고요. 편두통인 경우는 쓸 수 있는 약들이 많으니까 한번 전문의를 만나셔서 항의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원참치님, 안녕하세요. 통증이 올 것 같은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미리 조치하면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설명드릴 때 머리가 띵하다, 어지럽다, 졸립다, 기운이 빠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올 때 그냥 진통제를 먼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이런 증상들이 자주 있다고 하면 예방치료, 먹는 약이나 보톡스 주사 치료나 CGRP 항체 치료 같은 것을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예방 치료를 받고 있지도 않고 주변에 약도 없고 하면 그냥 근처에 있는 편의점이나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빨리 먼저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두통이 있다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추러스님. 생리 전후에 편두통이 심해지는데 진통제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음, 추러스님 같은 경우는 예방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생리 전후에만 두통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에는 편두통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생리하는 그 기간에만 진통제를 제가 처방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먹는 편두통 약으로 아큐타라는 약이 있습니다. 비용은 좀 비싸지만 그 약을 같이 드시고 지내시면 그 생리 기간 전후에 있는 편두통은 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씨솔트님, 진통제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먹고 있는데요. 혹시 약 때문에 두통이 더 자주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안 먹자니 머리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솔트님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저희 예방 치료하시는데 예방 치료를 했을 때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판단이 돼요. 일주일에 3번 이상 먹는다고 하면 한 달에 한 12번 이상 약을 드시게 되는데 이러면 약물 유발 두통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먹는 진통제, 특정 진통제만 먹어야지 내가 두통이 호전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약물 유발 두통이기 때문에 진통제는 그만하시고요. 예방약 그냥 잘 보셔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예방약 열심히 드시는 게 두통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슬라이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편두통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 편두통은 요거 다른데? 편두통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잘 조절하면서 함께 사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통증을 참으면 뇌의 예민도가 더 높아져서 만성 편두통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무작정 참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뇌가 통증에 더 민감해져 두통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생활 습관은 규칙적으로 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편두통 치료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는 것입니다.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편두통 치료는 크게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로 나뉩니다. 급성기 치료는 두통이 시작됐을 때 바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고 예방 치료는 두통이 자주 오지 않게 미리 막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2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성기 치료는 이미 시작된 두통의 통증을 최대한 빨리 줄여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약 복용 후 2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통이 시작되면 바로 약을 복용해야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난 뒤에는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들어가죠. 두통이 약할 때는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계열의 일반 진통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들이죠. 하지만 일반 진통제로 잘 듣지 않거나 두통이 심한 경우에는 트립탄 계열의 편두통 전문약이 필요합니다. 트립탄은 앞에서 설명드린 신경절달 물질의 작용을 조절하여 편두통의 진행 단계를 싹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편두통을 위한 맞춤형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약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통제 남용입니다. 좀 전에 질문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진통제는 월 8회 이하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진통제는 월 15일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트립탄 계열의 편두통 약이나 카페인 복합제, 개보린, 펜잘 이런 계열들은요. 월 1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넘어서면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새로운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 때문에 머리가 더 아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용 횟수를 반드시 체크하고 너무 자주 약을 복용하게 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통이 너무 잦거나 급성기 약만으로는 부족해서 약물 과용 두통의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방치료를 시작합니다. 예방치료의 목적은 두통의 빈도와 강도를 낮춰 급성기 약물을 월 8회 이하로 복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방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먹는 약, 경구약제가 있어요.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항뇌전증제, 항우울제 등이 있습니다. 경구약제의 경우에는 오래된 치료로 약제 안정성이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고, 하지만 효과가 약하고 아프던 안 아프던 매일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사 치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톡스 주사 치료입니다. 미용 목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성 편두통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두피와 목 주변의 근육 및 3차 신경 말단에서 CGRP 등 신경염증 물질의 분비를 차단하여 통증 전달과 염증을 억제합니다. 약 3개월마다 주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CGRP 표적 치료 주사입니다. 앞에서 편두통 발생의 핵심 물질이라고 설명드렸던 CGRP 자체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주사입니다. CGRP 수용체를 막거나 CGRP 자체를 중화시켜 편두통이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매우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1개월마다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방치료의 성패는 꾸준함에 달려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약 복용이든 주사 치료든 꾸준히 정해진 스케줄대로 진행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약 조금 먹고 주사 조금 맞고 괜찮아졌다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두통이 다시 심해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치료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은 편두통 관리의 첫걸음은 무엇보다 두통의 일기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합니다. 날짜, 통증의 위치나 강도, 복용약, 생리 주기, 수면이나 식사 패턴, 그리고 그날 겪었던 스트레스나 특별한 사건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 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쌓이면 나만의 유발 요인과 효과적인 약 복용 타이밍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발인자를 확인하고 의식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규칙적인 생활이 핵심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패턴들이 깨지게 되면 편두통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고요. 과식이나 야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급격한 혈당 변화가 발생해서 편두통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는 것도 중요해요.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일어나고 낮잠이나 늦잠을 피하세요. 간혹 낮잠을 자고 났더니 머리가 아프다. 주말에 늦잠 자고 났더니 두통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이러한 수면 패턴들이 깨졌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수면 시간의 변화는 편두통 내에 큰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걸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강도 근육 운동은 오히려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요. 대신에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40에서 50분 정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타고나길 편두통 뇌로 타고났지만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편두통을 자주 느끼는 뇌를 좀 잠재울 수가 있고요. 체력이 올라가면서 두통을 유발하는 이런 유발 요인들을 조금 더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카페인이나 술도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술은 편두통 환자에게 흔한 유발 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나서 두통이 생긴다고 하면 술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정말 힘들죠. 스트레스는 가장 대표적인 편두통 유발연자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수적이죠. 복식 호흡,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등을 통해서 뇌를 쉬게 해주고 긴장을 이완시키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랄게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처럼 나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술이라고 해서 술을 드시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편두통은 아는 만큼 조절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무조건 참고 견디기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자신에게 맞는 치료, 그리고 꾸준한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편두통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편두통을 이겨내려는 노력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편두통 관리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발인자 확인하기.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예요. 대부분 환자들은 머리가 아파요 라고 오시는데 뭐 때문에 머리가 아픈지 잘 몰라요. 그냥 머리가 자주 아파요. 그래서 약을 먹어요. 그래서 이 편두통 유발인자만 확인을 해도 이 편두통 치료에서 우리가 절반 이상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통 일기를 작성을 해서 내가 언제 머리가 아팠는지, 그 머리가 아팠을 때 어떤 식으로 아팠는지, 그리고 그 머리 아프기 전에 내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요즘 핸드폰에도 달력 있잖아요. 그 달력에다가도 많이 적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뭐 어플 찾아보면 두통일기라고 해가지고 그 두통들에 대해서 잘 적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적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쭉 적어보면 달력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요 정도 때 두통이 생긴다. 아니면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두통이 생긴다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유발인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편두통 유발인자를 피하는 거예요. 의외로 이게 굉장히 많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약보다도 훨씬 더 두통 횟수나 강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요 전에 말씀드린 두통 일기에서 내 유발인자가 무엇인지 파악이 됐으면 그 유발인자를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인간관계나 회사 생활 아니면 학교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내가 그 사람들을 안 만나면서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운동이나 다른 취미 생활들을 통해 피해 볼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는 피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피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서 피해 보면 됩니다. 요즘 햇빛이 많잖아요. 햇빛을 많이 쐰다든지 그다음에 시끄러운 곳에 간다든지 냄새 심한 곳에 간다든지를 피하거나 선글라스를 끼고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저 같은 경우도 편두통이 있는데 양산을 많이 써요.
요즘 남자분들 보니까 양산도 많이 쓰는데 그렇게 양산을 쓰게 되면 햇빛으로 인한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편두통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시끄러운 곳도 피하고 특히 냄새 같은 거에 예민하신 분들은 냄새를 피하는 게 좋아요. 뭐 향수나 아니면 로션, 그다음에 음식 냄새 나는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환기도 자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등을 의식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유발인자 피하는 거 안 되면 약 많이 먹어도 두통이 자꾸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피해서 두통을 예방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죠. 급성기에는 먹는 약.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리탄 계열의 병원약을 처방을 받으셨으면 약을 들고 다니세요. 주머니나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머리가 아프던 안 아프던 내가 그전에 두통약을 먹었던 다른 약을 먹었던 밥을 먹었던 안 먹었던 상관없이 두통이 생기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약을 먹고요. 약을 내가 두통약을 안 들고 나갔다라고 하면 이제 급하니까 그럴 땐 주변에 있는 편의점이나 약국들에 들어가서 진통제 살 수 있는 거 사서 그냥 일단 드십시오. 나한테 맞는 약이 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급할 때는 그런 약이라도 먹어서 그 고비를 빨리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외에 두통이 너무 자주 있거나 한다면 먹는 경구제제로 약물 치료를 예방 치료를 한번 해 보시고요. 보톡스 치료나 CGRP 표적 치료제 등을 오셔서 상의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치료하시면 진통제 남용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방 치료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두통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아까 전 진통제를 많이 먹어서 약물 유발 두통을 우리가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두통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뇌 자체가 변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편두통이 그냥 가벼운 편두통으로 있겠지만 두통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두통에 역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두통이 자주 발생을 하면 이제 역치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머리가 자극이 되고 자극이 되면 두통이 더 오고 더 오면 또 머리가 아파지면서 뇌가 점점 더 예민해져서 나중에는 자극이 없어도 두통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예방 치료를 통해서 만성변 두통을 예방을 하고요. 그다음에 약물 유발 두통을 예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먹는 약의 개수나 횟수를 줄이고 두통의 발생 빈도랑 강도를 줄여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러한 편두통들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위에 말씀드렸던 규칙적인 생활들을 하고 또 약물 치료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이런 편두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편두통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두통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지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내음님, 안녕하세요. 중학생 아들이 유전으로 편두통이 있고 1년째 토피라메이트 100mg을 먹고 있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강도와 횟수가 줄었는데요. 끊어보려고 용량을 줄이니 다시 두통이 시작되어 구토까지 하고 힘들어합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요? 남편은 40대 후반이 되니 약해졌는데요.
아들도 40대까지 약을 먹어야 할까요? 봄내음님, 아드님이 편두통이 있어서 참 힘드시겠어요. 근데, 음, 좋은 소식은 그래도 약에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효과 없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 토피라메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정간제, 간질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약은 계속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약을 먹게 되면 좀 멍해지거나 머리가 느리게 돌아가는 느낌, 아니 손발 저린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드님이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 약 먹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먹는 약이 내가 너무 싫다. 아들한테 먹는 약 주니까 좀 찝찝하다라고 한다면 뭐 먹는 약 말고 보톡스나 CGRP 항체 치료제 같은 그런 주사 치료제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변경을 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아이도유 님. 잠을 잘 자면 잘 오지 않지만 잠시만요. 잠을 잘 자면 잘 오지 않지만 잠을 잘 못 자면 두통이 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두통이 오는 이유가 뭔가요? 음, 당연히 잠을 잘 못 자면 두통이 오죠. 첫 번째로는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요. 뇌 안에서 우리가 잠을 자면서 없어지는 이런 독성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뇌가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교감신경계가 많이 올라갑니다. 교감신경계가 많이 올라가면서 몸이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주변의 자극에 쉽게 지치게 돼요. 그러면서 두통이 잘 오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디아미님. 약물 과용 두통 회복 중인데 뇌가 아직 묵직하게 굳어져 있는데 느껴집니다. 두피 근육이 과긴장한 건가요? 약물 과용 두통 회복 중이신데 며칠 정도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저희가 약물 과용 두통 회복되는데 약을 끊고 짧게는 2주, 뭐 길게는 한 달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며칠밖에 안 되셨다고 하면 아직 약물이 남아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뭐 한 2 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났다라고 하면 약물은 빠졌지만 편두통 자체가 워낙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묵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두통이 완벽하게 낫지를 않아서 긴장형 두통이라고 해서 이제 근육형 긴장들이 있거든요. 근육 뒷머리나 목이나 어깨 같은 근육들이 뭉치면서 당긴다, 묵직하다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니까 두피 근육이 과긴장한 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두피 마사지나 목 마사지, 뒷머리 마사지 같은 거 해주시면 조금 편하게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태호권님, 선생님, 항우울제약 마음대로 임의대로 중단하면 브레인잽 방향상실 두통이 오는데 그게 어떤 원인입니까? 브레인잽 방향상실 두통이 잘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드신다고 하면 현재 뭐 우울증이 같이 겹쳐 있다라는 얘기고요. 우울증 약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 복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우울제 내가 약을 먹는데 좀 찝찝하다. 그래서 일찍 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끊게 되면은 두통이 좀 다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브레인잽 방향상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머리가 멍해진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뭐 요런 걸로 제가 판단을 한다고 하면 항우울제 약 뭐 중단이나 먹어서 생긴다라기보다는요. 심리적인 원인 아니면 두통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다고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순수이엔 민 님. 선생님 계시는 병원에서 보톡스 주사나 다른 치료 요법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 뭐 오늘도 했고요. 며칠 전에도 했고요. 뭐 자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이화님. 안녕하세요. 머리가 칼로 콕콕 쑤시는 통증도 편두통이라고 하는지요? 진코를 하루 2번 먹어요. 평소엔 하루 한 알,
콕콕 쑤시는 증세 땐 하루 2알 먹어요. 고혈압은 아니에요. 아, 머리가 칼로 콕콕 쑤시는 통증이요. 편두통도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만 가지고 편두통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다른 증상들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편두통일 수도 있고요. 진코 이게 이제 은행잎제제인데 이것만 가지고서 통증을 조절하는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이 뭐 머리 아플 때는 하루 2번 먹고 뭐 콕 쑤시면 2번 드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요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진코를 꾸준히 드셔도 뭐 몸에는 나쁘진 않아서 그냥 드시면서 지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머리가 칼로 콕콕 쑤시는 두통이 있으실 때 심하시면 뇌안에 문제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병원 한번 방문하셔서 꼭 확인하시고 괜찮으시면 그다음에 뭐 안심하시고 약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바코드처럼 생기셨네요. 바코드님. 편두통 보톡스도 있던데 괜찮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두통 보톡스 괜찮습니다. 먹는 약보다 편한 거는 이제 한 번 맞으면 3개월 동안 약효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뭐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좀 줄여서 드실 수 있고요. 약 조금 드시는 분은 보톡스만 맞고서 두통이 예방이 돼서 약 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음에 코디 빌링거님. 약물 과용 두통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게 회복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면 완치율이 낮다는 뜻인가요? 어, 회복 과정이 쉽지 않죠. 완치율이 낮다는 건 아니고요. 약을 끊게 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프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 먹다가 끊으세요 하고 저희가 치료를 하고 다른 뭐 약을 같이 드리는데 워낙에 먹던 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A라는 약이 있다. 나는 A를 먹어야지만 두통이 해결이 된다. B 약이나 C 약이나 다른 거 먹으면 효과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A에 중독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 A에 중독이 됐다. A가 몸 안에서 부족해지면 두통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요 약물 과용 두통 때문에 생기는 두통이 많이 힘들어요.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보통 이제 통증이 많았던 분들이 약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약을 참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 더 드셔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회복 과정이 좀 쉽지 않은 거지 완치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보통 한 2 주 정말 길면 한 3달 정도까지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이건 다 완치가 가능합니다. 다음 강나영 님. "선생님,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걷기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편두통을 잘 관리하려면 예민한 성격을 조금 무던하게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아,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우선 2가지로 나눌게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걷는 걸로 대체하면 될까요? 됩니다. 저 많이 추천드립니다. 어 요즘처럼 너무 더울 때는 더위 먹기 때문에 별로 권해 드리지는 않지만 더운 날은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실내 몰 같은 데 아니면 실내로 돼 있는 뭐 어 뮤지엄들 있잖아요. 박물관 이런 데 들어가셔서 걸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도 많이 걸어요. 걸으면 이제 뭐 두통도 좋고요. 뭐 허리 통증이나 뭐 다른 거 어지러움도 많이 좋아지니까 유산소 운동을 걷는 걸로 대체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성격을 조금 무던하게 바꾸는 노력. 이거 바꾸시면 좋겠지만 잘 안 바뀝니다. 예민한 성격이 나쁜 거 아닙니다. 워낙에는 예민한 성격이 주변의 사람들 많이 챙겨주고 그다음에 어 위험한 상황들을 잘 발견을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좋은 성격입니다. 다만 그게 과도하게 예민해져서 나를 아프게 해서 그런 거지 이거 바꾼다고 바뀌는 성격이 아니니까 차라리 운동을 하시거나요. 예민한 성격 저도 주변에 많은데 예민한 성격 그냥 갖고 살아가십시오. 너무 힘들면 저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냥 노력만으로 해결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다음 날마다 여행님. "선생님, 제가 어릴 적부터 편두통으로 너무 고통받았던 52살인데요. 거의 한 달에 반 이상을 타이레놀을 먹고 살았는데요.
작년부터 치앙마이 와서 사는데 이곳이 지대가 높아서 머리가 안 아프다는 말이 있고 저도 머리가 여기 와서 안 아픈데 고지대와 정말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곳에서도 머리 아픈 일도 있었고 겨울엔 서늘해도 요즘은 엄청 더운데도 머리가 안 아프네요. 음, 고지대라서 머리가 안 아프다 이런 건 아니고요. 고지대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저산소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통이 더 유발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음, 고지대에 연관돼 있는 두통은 산소 부족 때문에 생기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그쪽 가셔서 두통이 호전이 되셨으면 이게 장소가 바뀌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시거나 그럴 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신경과 전문의 홍성규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편두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